책 제목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최서용님의 에세이집 제3장.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118페이지. 인생 그래프를 상승세로 바꿔봐. 인간의 사회적 본능 중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수입, 지금보다 더 나은 체력, 지금보다 더 나은 심리적 안정,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내 눈앞에 펼쳐진 집안 구석구석을 보며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대단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일단 결심했다. 나처럼 현재의 삶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누구나 한 번쯤 온다.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삶의 변곡점을 맞닥뜨리게 될 때는 그 앞에서 좀 더 현명한 길을 택하기를 바라게 마련이다. 내 인생의 굴곡이 바뀌는 변곡점, 그 지점을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우리는 인생 그래프를 상승세로 바꿀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이상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가 오면 나는 그것을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나의 쓰임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다른 기회를 줘보는 것이다. 그렇게 변화를 결심한 후에는 바로 실행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 정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해내고 싶은데 기대만큼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지친 마음에 놓아버리고 싶은 상태인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맡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지금 하는 일이 싫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 아니다. 일하면서 나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잦았는가? 그렇다, 아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쉬고 싶은 건 아닌가? 그렇다,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싶은지 상상해 봤는가? 그렇다, 아니다. 지금 이 일을 멈춘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가? 그렇다, 아니다. 왜의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내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 더 단단한 확신이 생긴다.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나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반복될 때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다. 그럴 때는 홧김에 대책 없이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지친 나를 쉬게 해주고 잠시 한 발 떨어져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일을 멈추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순간을 돌아보면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진로의 방향이 바뀔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을 돌아보면 지금 하는 일을 잘 해내면서도 새로운 일을 계획할 여력이 있던 순간이었다. 무언가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면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영감이 나를 찾아온다. 작은 영감들이 모여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때는 절대 알 수 없다. 고독한 마음을 채우는 수많은 영감들이 모두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비로소 일을 마무리 짓고 결과물을 얻고 난 다음에야 나는 틀리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다. 그러니 지금 하는 일이 더디게 여겨지거나 의미 없이 반복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지금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 시간을 한결 수월하게 버텨낼 수 있다. 모든 성장에는 통증이 따른다. 힘들지 않으면 잘 해낼 수가 없다. 지금의 방황은 성장통이다. 삶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느끼는 건 자기 자신뿐이다. 무엇 때문에 지치고 힘든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100% 타인에게 공유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타인을 완벽히 이해시키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나 역시 남의 평가나 조언에 지나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에 다른 이의 전적인 응원과 지지를 바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욕심이 아닐까. 말을 건네줬구나 라고 스스로도 확실치 않은 길을 응원해 주기란 쉽지 않다. 변화의 기로에서 선택은 오롯이 내 몫이다. 그러니 스스로 용기를 내는 수밖에 없다. 인생은 어차피 안정적일 수 없다. 흔히들 안정적이라고 하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치열하게 일하고 매사 불안을 느낀다. 일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거나 쉬기만 해도 불쑥불쑥 불안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불안은 사람, 건강, 명예, 돈 같은 다양한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찾아온다. 아무리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이다.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고 불안할 때 나는 이런 말을 되새긴다. 잘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삶에 대해 고민하는 법이니까.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잘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옳은 길로 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믿고 조금 더 걸어가 보자. 중요한 순간에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 한 번은 가상 유언을 남기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때 받은 질문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은 나를 꽤나 당황시켰다. 좋았던 순간은 자주 꺼내보지만 후회되고 싫었던 일들은 되도록 기억 저 깊이 매장해버리는 나로선 스스로에게조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대답을 망설이던 몇 초 동안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후회하고 있는지 답을 찾아야 했다. 머리로는 아직도 지나간 후회의 순간들을 되짚어보고 있던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 그때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일은 사회 초년생 시절 나는 별로 좋지 않은 조건으로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회사에 만족하지 못해서인지 능력 부족인지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늘 꿈에 그리던 다른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나는 곧바로 이력서를 넣었다. 서류 전형은 간단히 합격했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면접 시간을 맞추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고 운 좋게도 거의 최종 관문에 가까운 합숙 면접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당시 나는 일, 사랑, 건강 중 무엇 하나 뜻대로 풀리지 않아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최종 면접까지 갈 수 있게 된 건지도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그 와중에 다른 지원자들을 보고 더 기가 죽었다. 모두 잘나고 나이도 어린데 28인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내 모든 게 단점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면접을 보려면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에 중요한 업무를 하지 못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담당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무모하지만 지금 직장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해 보느냐 아니면 만족도가 썩 높지는 않아도 위험 요소가 없고 안정적인 일을 택하느냐의 문제였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다니던 회사, 즉 안정적인 길을 택하라고 말했다.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어떤 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지하게 터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두 나에게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아마 그들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도전을 하라고 나를 부추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갔다. 제가 지금 입사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다음 면접에 참가하려면 회사를 관둘 생각까지 하고 중요한 일정을 빼먹고 가야 해요. 점쟁이는 쌀알을 휙 뿌리고는 긴 막대를 하나 뽑으라고 했다. 합격을 하긴 하는데 3분의 2만 합격이야. 들어가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같이 들어간 동기한테 밀려서 빛을 못 봐. 쯧쯧. 그 말을 들으니 희한하게 후련해졌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직장이었지만 내심 겁났던 최종 면접이라는 일을 오늘 처음 본 점쟁이가 해봤자 안 된다고 말해주니 오히려 쉽게 포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최종 면접에 불참했다. 나중에 그 사실을 들은 누군가는 나를 바보 같다며 나무랐지만 대부분은 잘한 선택이라며 나를 격려했다. 나 역시 다니던 회사와의 의리를 지킨 행동이라고 믿으며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났다. 염원했던 일을 포기하던 순간에 느낀 후련함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부담이 사라져 잠시 마음이 편안해진 것일 뿐이었다. 그제야 내 행동들을 모조리 후회했다. 내 선택이었다고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왜 허무하게 날려버렸을까? 한 명이라도 나에게 그냥 도전해보라고 이야기 줬다면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다 남탓까지 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던 나는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점쟁이를 찾아가 답을 구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남에게 줘버렸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원하는 걸 얻기보다 위험하지 않도록 몸살렸던 내 태도가 너무 싫었다. 그 뒤로는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 머뭇거리다가 다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일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고 다짐했다. 다른 이들은 인생의 시련을 적당히 피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온몸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냐고 하늘을 원망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는 모두 처음 태어나서 처음 살아본다. 그렇게 때때로 오답을 고를 때도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다. 만약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잊지 말고 스스로에게 묻자.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의 정답을 모를 때, 한치 앞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잘 되길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선택이 틀릴까봐 겁내는 대신 내가 선택한 길을 맞는 길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잊지 말자. 길을 만들면서 계속 걸어가면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이다. 인생 레벨업.
기회를 잡는 것도 놓아버리는 것도 모두 나다. 스스로의 선택에 좀처럼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오늘의 다이어리에 이런 말을 옮겨 적어보자. 내 눈이 맞다. 남의 눈에 너무 의지하지 말자. 내 감을 믿고 조금은 고집스럽게 나아가보자. 틀려도 괜찮다. 길은 다시 만들면 된다.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자주 가여웠다. 어제는 좋은 날씨에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가엽고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를 오해하는 남들 때문에 내가 가여웠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뿌리 깊은 자기 연민으로 나는 더욱 괴로웠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나는 불쌍한 입장에 자주 처했다. 자기 연민은 만성이 되어 어느새 나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와 나를 불행으로 끌고 들어갔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취업 준비는 몇 번의 계절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나무들처럼 철철이 복장을 바꿔 입으며 열과 성을 다해 준비했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이었다. 좌절이 반복되고 나는 지쳐갔다. 여기서 어떻게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인지 도무지 일이 풀릴 기미가 없던 나는 또 스스로가 가여워졌다. 살면서 처음 마주한 무력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와 제대로 겨뤄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미 진 사람이었다. 결국 엄마 손에 이끌려 작은 회사에 입사했다. 취업의 굴레에 갇혀 있다가 새로운 세상에 놓이고 나니 그제야 나의 행적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취업이 안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회사가 필요한 것과 내가 가진 것이 달랐을 뿐이지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못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아나운서가 되었다. 과거에 나는 불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서 하루하루가 막막했고 불안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불행은 내가 끝내는 것이지 끝나길 기다리면 안 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불행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불행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도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모두 나의 의지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인생이 내 선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된 다음부터는 삶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마다 스스로 일어서 걸어나가는 것을 연습했다. 처음부터 수월할 수는 없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불행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불행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예측하지 못한 불행이나 비상식이 만들어낸 부조리를 겪으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고 그는 점점 자신을 둘러싼 불행과 부조리에 익숙해진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불행 안에서 부조리하게 대접받도록 내버려 두면 그는 정말로 평생 푸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싫으면 얼른 거기서 걸어 나와야 한다. 내 두 발로 씩씩하게 그 불행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한다. 내가 나를 구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불행은 사고다. 누구든 언제든지 이유 없이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어느 영화 속 유명한 비유처럼 초콜릿 상자 같은 인생은 나에게 언제든지 수많은 초콜릿 중 맛없는 초콜릿을 건넬 수 있다. 그러나 그 맛없는 초콜릿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면서 향을 느끼며 오래 고통스러워 할 것인지 아니면 먹자마자 퇴 뱉어버릴 것인지는 나의 선택이다. 관계든 상황이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내 의지가 있다. 나는 불행에 빠졌다고 느낄 때마다 아래의 문장들을 곱씹고 다짐했다. 불행은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불행과 만났을 때는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기에 같은 생각을 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고 내 의지로 그곳을 벗어나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불행에서 뛰쳐나오자. 주변에는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한둘쯤 있다.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인생에 큰일 한 번 없이 무탈한 것 같은 그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순간이 없을까? 절대 아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면 그들은 어려운 순간도 허허실실 시트콤으로 승화시키며 잘 넘긴다. 불행에 잠식되지 않고 짧게 겪어내고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온다. 맛없는 초콜릿을 입에 넣었다면 뱉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게 마시는 초콜릿을 직접 찾아 나선다. 절대 누군가가 그들의 삶을 구조해 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나보다 오래 산 저 사람은 방법을 알고 있겠지. 나보다 똑똑한 그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겠지 하며 허황된 기대를 품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는 정해진 그림이 없다. 삶의 계획이나 방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편견이나 틀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살아야 해 같은 말버릇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인생에 일어난 사고 같은 변수를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타고난 회복 탄력성으로 대처한다. 당황하거나 자기 부정,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 같은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러니 이제는 인생의 초콜릿을 어떤 태도로 맛볼 것인지 정해야 한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초콜릿을 입안에 오래 머물고 있을 것인지 퇴에 뱉어버리고 맛있는 초콜릿을 찾아 나설 것인지 나는 당연히 후자를 권한다. 그래야 예측하지 못한 일들 앞에서도 나는 나로서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인생 레벨업. 당신은 충분히 그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한 번만 더 되새기자. 어떤 순간에도 맛있는 초콜릿을 찾아 나설 것. 그리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 것. 불행한 상황에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고 피땀 어린 노력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자. 초라한 청춘 뒤에 오는 것. 서영아, 너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어? 언니는 취업 준비할 때. 나도 버스장에서 우느라 집에 못 들어간 적 있어. 없어? 나 맨날 그랬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함께 취업을 준비하던 친구와 지금도 이따금씩 옛날을 추억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큰 좌절을 맛봤다. 비교적 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살아왔건만 이렇게 취업이 어려울 줄이야.
학점을 쌓고 대외 활동을 하고 영어 공부에 취업 스터디까지 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직장들은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언젠가 되겠지라는 믿음도 해가 바뀌면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에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초조하기만 했다. 이렇게 되니 내 꿈을 이루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든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았다. 취업 장수생에 접어들면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가로 시작했던 고민이 점차 내가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인가로 바뀌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쓸모는 무엇인지,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회사가 있을지를 생각하며 매일 밤잠을 설쳤다. 한 번은 먼 친척 중에 고시 낭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릴 때 영재 소리를 들으며 똑똑하게 자란 아이였는데 사법고시를 친다고 몇 년 허비하더니 좋은 때를 놓쳐서 지금은 백수로 밥을 축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다. 어릴 때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어쩌면 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럼 나도 그 집 딸내미 착하고 공부도 잘한다더니 어디 취업도 안 된다지 뭐야. 그 집 엄마 속에 타들어간 데의 주인공이 되지 말란 법이 없었다. 그런 생각에만 빠져있다 보니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은 아니었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것은 성실하게 해내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하나 없다는 게 억울하고 서러웠다. 많은 버스에서 살짝 발이 밟혀도 눈물이 터지고 식당에서 주문을 잘못 받아 엉뚱한 음식이 나와도 눈물이 터질 정도로 마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살다간 부모님에게 집만 될 텐데 전공이나 꿈과 상관없이 생산직이라도 지원해 봐야 하나? 아니 그건 쉽나? 거기선 나를 받아주나? 마트 캐셔 같은 일이라도 해봐야 할까? 마트 직원은 정직원인가? 거기선 나를 받아주나? 나는 스트레스에 더 자극을 주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 고민은 한 보따리였지만 달리 해결책은 없었다. 눈을 돌리기로 낮추기도 하고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끼리 경쟁과 위로를 반복했다. 끊임없이 이력서를 고치고 면접을 준비했다. 불합격이라는 글자 앞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인간인지 찾아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몇 달 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았던 우리에게도 합격이 찾아왔다. 그렇게 힘들던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끝이 났다. 물론 내가 간절히 원했던 회사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원하는 연봉이나 근무 조건 역시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는 회사원이 되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을 매일 맛보며 버스 정류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때의 우리는 10수년이 지난 지금 남부럽지 않게 밥벌이를 하고 있다. 갓 태어나 걸음마를 하는 새끼 사슴처럼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청춘에게 취업 준비라는 관문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간 살아온 내 삶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결정지어지는 중대한 첫 관문이다. 그렇기에 그 과정이 너무도 혹독하게 느껴질 것이다. 경험이 없으니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역시 돌아가기 싫을 만큼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만큼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된 시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여정이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는 청춘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누구나 자기 밥그릇을 타고난다는 말을 믿는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밥그릇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사회에 내 자리는 있다. 시간과 방법의 문제일 뿐이다.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아내온 당신이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눈물 닦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오늘의 일을 계속하자. 다 왔다. 고지가 코앞이다. 에라 모르겠다. 열심히 살자.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나는 제대로 쉬는 법을 여전히 모른다. 어릴 때부터 쉼이 필요하면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머리가 아프다거나 몸살 기운이 있다면서 증명할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며 쉴 명분을 만들곤 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프다는 핑계가 없으면 마음 편히 쉬어지지가 않았다. 실제로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신체화 증상이라고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상처가 복통, 두통 등의 통증으로 발현된다. 그렇게 어른이 된 나는 365일 24시간을 알차게 살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일한다. 다이어리 스케줄이 빽빽히 차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가끔은 그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건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여기저기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는 날이면 죄책감에 시달린다. 침대에 누워서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저 포털 사이트를 손 가는 대로 눌러보면서 뭐라도 명분을 만들려는 본능이 꿈틀거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면 초조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예 자포자기 심정으로 며칠을 허비하기도 한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할 거라면 푹 쉬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제대로 쉴 줄도 모른다. 체크리스트 1. 가전주부 영상 업로드 2. 말 많은 소녀 아이템 회의 3. 4분기에 출시된 노트북 리뷰하기 4. 사무실 정리하기 5. 친구와 저녁 약속 6. 자기 전에 드라마 보기. 페이지 149에서 계속됩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결석 한 번 하지 않았고 과제가 주어지면 완성도가 다소 떨어질지언정 마감을 어긴 적이 없다. 성실하다, 열심히 한다, 착실하다라는 말은 이니 박일 정도로 들었다. 나는 그런 말들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다. 어린 내 눈에 멋있는 사람은 개미보다는 배짱이 같은 사람이었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재능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한결같이 아둥바둥 사는 일개미 DNA 때문인지 성실함으로 버텨가는 습관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매일매일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 움직이고 있으니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만이 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 한병철 교수의 저서 피로사회에는 내가 그토록 쉬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행위 자체에 집착했던 이유가 설명돼 있었다. 21세기는 성과를 내야만 자신을 유용하다고 느끼는 성과 사회라는 것이다. 20세기까지 사회 부적응자의 형태가 광인, 범죄자라면
21세기 사회 부적응자는 우울증 환자나 도태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성과라는 건 자기 자신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을 해야 한다.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동화 같은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게 되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살아간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한 성실이라는 가치는 쉽게 폄하된다. 그저 열심히 산다는 것은 목적 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비효율 행위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나 역시도 늘 열심히 살아가는 내 인생에 확신이 없었다. 무엇을 향하는지도 모르는 내 성실과 열심이 산업화 사회에서 열심한 일개미를 양성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었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일까?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들춰보아도 명확한 답은 없었다. 나만의 열정을 찾고 그걸 향해 거침없이 열심히 성실히 나아가라는 말만 쓰여 있었다. 세상이 세뇌시킨 논리에 순응하고 싶진 않다는 반항심이 일자 나는 의도적으로 게으름의 늪에 빠져보기도 했다. 내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나. 정오가 넘는 시간까지 억지로 늦잠도 자보고 하루 종일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기도 했다. 매일 똑같이 성실하게 사는 개미 같은 삶은 안녕. 배짱이처럼 살 거라고 다짐했다. 지금 게으름을 부리는 만큼의 에너지가 모여 언젠가 한 방이 필요할 때 폭발적인 성과를 내리라. 하지만 재벌을 못 준다. 말로는 게으름을 즐겨보자고 했지만 마음속은 불안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을 편하게 해주면 행복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러다 한 번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밥 3끼를 꼬박꼬박 차려 먹는 하루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나는 거기서 어렴풋이 답을 알아차렸다. 하루를 대충 보낼 때와는 달리 생체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살아가기 위해 매일 했던 행동들이 실제로는 나를 살리는 행동들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은 역시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열심히 살자. 개미면 어때? 못 없으면 어때? 내 마음이 편하고 내 하루가 충만하게 느껴진다면 그걸로 됐다. 세상이 주입한 허상에 사로잡혀 억지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어차피 내 인생이 피로사회의 사회상이라면 나는 나대로 그에 적응해서 열심히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 지금의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느껴지는 약간의 피로감이 좋다. 알차게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 다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되 성과에 대한 생각은 조금 내려놓기로 했다. 꼭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공들여 사는 건 아니다. 성실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인생 레벨업. 열심히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긴다.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싶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나가서 바삐 움직여라. 데일 카네기도 성과를 바라고 한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행동하면 생기는 가장 큰 자산은 자신감과 용기이다.
그럼에도 왜 일하는가? 나는 일을 하는 내가 참 좋다. 목표 의식도 없고 물러 터진 줄 알았던 내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 좋다. 연차가 쌓이면서 노련해지고 단단해지는 모습도 마음에 든다. 싫은 게 있으면 티를 팍팍 내고 팽 돌아서던 유치하던 내가 협상도 할 줄 알게 되고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 일이 일어나고 커리어가 쌓일수록 나의 인격의 그릇도 커지는 것을 체감한다. 누가 뭐래도 나를 성장시킨 건 구할이 일이다. 일은 나에게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다. 내가 갈아넣은 청춘의 시간이고 나의 루틴이고 어쩌면 나 자체다. 나에게 그만큼 커다란 가치인 일은 나를 먹여 살렸지만 내가 배부를 만큼의 상처 또한 주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잘 없겠고 또 없어야 하지만 직업인으로서 나는 존중받지 못했던 적이 종종 있었다. 한 번은 방송국 입사 면접 때 아나운서 왜 하려고 해요? 시집 잘 가려고? 라는 질문을 받았다. 또 다른 면접관은 아기 낳으면 그만두는 거 아니야? 남편이 반대하네요? 라고 물었다. 일을 시작하고 난 뒤 어느 상사는 나에게 남편 있으니 그렇게까지 일 안 해도 되잖아. 너무 일에 목매면 남편 능력 없다고 소문난다고 말하기도 했고 요즘도 유튜브 영상에 아줌마 살림이나 똑바로 해 같은 댓글이 종종 달린다. 사람들 눈에 비친 내 일은 결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타이틀이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기 낳기 전까지 무료한 일상을 때울 취미일 뿐인 걸까? 일로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목표나 야망이 대단히 큰 것도 아니면서 늘 일하고 싶어하는 나를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았다. 사정이 어렵냐고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친한 친구들은 내가 일 좀 그만하고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어떤 일이라도 찾아서 하고야 말았다. 내 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치 일을 취미처럼 해야만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인정해주면 될 일이었다. 내가 나의 일을 더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기로 했다. 성공이 보장된 사업에 투자할 때 망설일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내 일은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내 일에 투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간, 노력, 가능한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하려고 했다. 나에게 붙여지는 대표님, 작가님, 인플루언서 등의 호칭도 멋쩍어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또 일하는 나를 존중해 주기로 했다. 멋진 일터에서 일하고 싶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어엿한 작업실도 꾸리고 좋은 동료가 필요해서 좋아하는 친구를 설득해 함께 일하게 되었다. 오래 일할 거니까 급하게 가지 않도록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고 응원한다. 예전에는 내가 하는 일의 모습이나 일의 결과에 대해 남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무지막지하게 신경을 썼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것을 하는 내가 모양 빠져 보이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사로잡히곤 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존중하게 된 후,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사람들의 비판을 일에 대한 피드백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어떤 피드백도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일을 내가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비판에 계속 흔들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뿐이다. 오늘도 나를 돌보며 일할 생각이다.
나에게 일은 내 삶을 나답게 사는 방법 중 하나다. 나는 계속 일하고 싶다. 열심히 산 결과가 번아웃일 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지쳐 나가 떨어질 때가 있다. 몸이든 마음이든 한도를 초과해서 쓰다 보면 더 이상 꺼내어 쓸 것이 남아있지 않은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나는 5년 주기로 한 번씩 심한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린다. 번아웃은 다양한 얼굴로 찾아오지만 내 경우 갑상선 수치가 안 좋아진다든지 좀처럼 잠에서 깨어날 수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몸이 먼저 고장나버린다. 그리고 약해진 몸은 정신을 끌어내린다. 피곤으로 시작해 무기력으로 안착하고 나면 사는 게 부질없게 느껴지고 어떤 것도 해결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 차라리 사고라도 나서 회사에 못 갔으면 좋겠다거나 지구가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허황된 상상만 반복한다. 내가 가장 의욕적으로 열심히 살던 시점에는 늘 번아웃이 왔다.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툭 멈춰버린 꼴이었다. 무언가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쏟고 나면 갑자기 힘이 툭 빠져버린다. 내 의지로 열성을 다했을 뿐인데 왜 번아웃을 겪는 걸까?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더 미칠 노릇이다. 이유를 모르니 의지 부족, 능력 부족, 체력 부족,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라며 나를 자책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할 일이라곤 불안, 무기력증, 자기 혐오, 분노, 의욕 상실, 직무 거부 등의 온갖 증상을 겪다가 문제를 해결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마주하는 것뿐이었다. 사람마다 다양한 삶을 살아왔고 마음의 형태도 다 달라서 번아웃의 이유를 특정한 한 가지로 꼽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평생 살 수는 없으니 어서 벗어나는 게 상책이지 않을까. 바쁘고 부지런히 사는 걸 좋아하는 내가 번아웃이라니. 무기력에 빠져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내 자신이 한심했다. 성실로 점철된 내 정체성이 사라진 것 같아 더 두려웠다. 오히려 더 무리해 가면서 발버둥도 쳐봤다. 하지만 그런 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고 조급하게 만들 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제야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대가가 고작 번아웃인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으니 지칠 수도 있는 것이다. 큰일이 나기 전에 몸이 알아서 쉬고 갈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마음을 바꿔본 것이다. 몇 번의 번아웃과 그걸 극복해낸 과정은 내가 나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을 소개한다. 1. 일단 쉬기. 지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무작정 쉬자. 알차게 휴식 시간을 보낸다거나 재밌게 놀아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고 그냥 일부러 널브러져 있어 본다. 방전이 코앞인 스마트폰에 억지로 충전기를 꽂은 채로 계속 사용하면 금방 망가진다. 오히려 잠시 멈추고 쉬는 게 더 빨리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2. 상담하기. 누군가에게 말로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감정들이 정리가 되기도 한다. 내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고 번아웃이 지나갈 시간을 재촉하지 않으면서 함께 해줄 사람이라면 더 좋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한다. 자신에게 맞는 상담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보다도 상담 클리닉이 더 도움될 수도 있다. 3. 루틴 만들기. 너무 타이트하지 않되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정기적인 일정을 만들어 본다. 몸이 다치면 재활치료를 하듯이 망가진 생활을 재활치료한다고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차츰 일상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다. 4. 조금이라도 몸 움직이기. 무기력 때문에 운동할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다. 간식을 사러 나간다거나 강아지를 혹은 나를 산책시키는 등 최소한의 움직임만이라도 하려고 노력해보자. 10분이라도 움직이고 나면 기분이 전환되면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진다. 5. 간단한 임무 완수하기. 쓰레기 던져서 쓰레기통에 꼬린시키기, 하루에 밥 3끼 챙겨 먹기, 서랍 한 칸 정리하기 등 뭐가 되어도 좋다. 작게나마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나씩 이루면서 무너진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가보자. 번아웃은 한 번 겪을 때마다 견딜 수 없이 힘들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낭만적인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쏟을 만큼 삶을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최선을 다한 여러분, 조금 쉬어가도 괜찮더라고요. 다음에 대한 기약도 걱정도 하지 말고 푹 쉬어갑시다. 직장인과 프리랜서 그 사이 어디쯤. 수년 전 나는 엄청난 직원 한 명을 고용했다.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본인의 목표도 알아서 설정하고 주어진 임무 정도는 어쨌든 해내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과 일해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은 없었다. 그 사람을 고용한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였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나다. 내가 나에게 월급을 주고 보너스도 주고 휴가도 줘가면서 나는 나와 오붓하게 일하게 되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나를 여태껏 먹여 살리고 있다. 시작할 당시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이다. 처음에는 너무 신이 났다.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다. 밀려드는 책임감과 이게 일인지 취미인지 모르겠다는 모호함이 나를 괴롭혔다. 처음 2년 동안은 애매하게 이어가고 있는 이 일을 언제 그만둬야 할지 타이밍만 쟀다.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지금인가? 아니 이번 것만 하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 내 직업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걸 일이라고 칠 수 있나? 스스로 홀대했다. 오랜만에 연락해오는 지인들이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을 때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가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그 일은 얼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메시지 창에 적었다가 한자도 남기지 않고 지웠다.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잘 지내, 그렇게만 답했다. 만약 여전히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더라면 나 어느 회사 다니고 있어 하고 한마디로 끝날 일을 나는 이제 길게 설명해야만 했다.
어떠한 소속도 없고 수식어와 설명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내가 내 직업을 홀대하게 된 데 일조했다. 그래서 나는 폭풍우 속에 지붕도 없이 우뚝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다. 설명하기 어려운 내 직업이 떳떳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애매모호함 속에서도 맡은 일은 항상 최선을 다해 해냈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회사를 박차고 나온 후 느낀 낯선 감정들은 프리랜서 생활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내가 나의 고용 상태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 프리랜서라는 정체성에 적응할 때부터는 밥벌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끔 버겁기도 했지만 점차 어떤 회사에 소속되거나 어디론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프리랜서의 삶은 매력적인 해방 그 자체였다. 평일의 여유를 즐기려 윗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연차를 쓸 일도 더 이상 없어졌다. 사실 나는 그 점이 제일 좋았다. 가고 싶은 카페나 맛집을 줄 서지 않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전시나 공연도 평일에 비교적 수월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회사 안에서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쓸데없이 사람 진을 빼놓는 사내 정치에 휘말리는 일도 없어졌다.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때 나도 모르게 축나고 있던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나만 오롯이 잘하면 됐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와 여유였다. 혼자 일하다 보니 가끔은 막연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 불안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정해진 업무 시간이 없어 나는 틈만 나면 일했다. 그러다 보니 집이 곧 사무실이었고 퇴근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었다. 프리랜서 생활의 재정비가 시급했다. 그때부터 나는 업무 시간은 확실히 정해두고 하루 일과를 가지는 것을 프리랜서 생활의 첫 번째 규칙으로 삼았다. 한번 수립한 업무 계획은 반드시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도 잊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의 장점은 분명하다. 뚜렷한 소속이 주는 안정감과 직원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을 조직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전 과정을 함께 겪는 조직의 동료들이 존재하기에 그 일원으로 업무에 참여하면서 학창 시절에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협동심과 동지애를 느낄 수도 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공동의 목표를 늘 의식하며 서로 의지하고 함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만의 전문 분야라는 것이 생겨 자기 직무에서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업무 성취감도 나누어 갖게 된다. 시스템 속에서 언제든 나는 다른 누군가로 대체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고 퇴사 후에는 업무를 완성한 나의 공보다도 내가 해낸 실적 그 자체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는 업무의 모든 공정을 내가 결정하고 혼자 진행하고 결과물을 얻는다. 그래서 창작자인 나 개인도 인정받고 내가 만든 결과도 인정받게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이 안팎으로 인정받으면 그로 인한 성취감을 배로 느낀다.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생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 과정에는 세무, 회계와 같은 분야도 포함되며 그것이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의 개념보다는 나의 성향과 맞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기를 선호한다면 당연히 회사 조직의 구성원으로 지내는 편이 훨씬 업무 능률을 높일 것이고, 반대로 혼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한 사람들은 프리랜서로 나와서 일하는 모습이 더 어울릴 것이다. 조직은 어느 때에는 그럴듯한 울타리나 지붕이 되어주지만 어느 때에는 감옥처럼 나를 옥죄는 곳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는 고용 형태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프리랜서로 지낸 지 몇 년이 흐른 지금에야 나도 내 직업을 진짜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프리랜서에 대한 인식과 고용 환경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그렇기에 나는 앞으로도 내게 적절한 보상과 합당한 휴식을 제공하고 필요할 때는 채찍질도 해가며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프리랜서로서의 삶을 충분히 누릴 것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와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도 열심히 발을 굴러야 한다. 인생 레벨업. 나도 프리 할 수 있을까? 1.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라. 채널, 크몽, 숨고, 아이디어스, 텀블벅, 와디즈 등. 2. 내가 몸담고 싶은 분야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라. SNS 해시태그, 일러스트레이터,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의 삶 등. 3. 관심 분야 프리랜서의 사업 규모 및 비전을 상상하라. 4. 도전이 두렵다면 N 잡으로 조금씩 도전해봐도 좋다. 3장의 내용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에 이어질 4장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